페이지 184요. 요약집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요. 임차권 등기 명령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제3조의 3을 한번 봐보세요. 3조의 3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첫 번째요. 이렇게 갑의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의 건물이 있으면 여기서 을이 이제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요. 여기 1월 1일부터요. 6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근데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요. 갑이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걸 뭐냐면 건물 소재지예요. 소재지 지방법원이에요. 소재지 지방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7월 1일 날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딱 되잖아요. 등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 을이요. 1월 1일 날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전혀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1월 1일 날 만약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었다. 그런데 7월 1일 날 등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요. 계속 이것이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었다. 그래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월 1일부터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민법 보면 621조에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에 대해서 만약에 등기를 처음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전입신고라든가 확정일자 같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621조에서 등기가 딱 된다, 임차권이. 그러면은 그때부터 대항력과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요. 그런데 만약에 하지 않고 있다가 임차권 등기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오늘부터 새로운 대항력과 새로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그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었다. 그럼 그것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거냐면 만약에 기간이 6월 1일 날 끝났잖아요.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 보증금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출을 했다. 우리는 주택임대차는 대항력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하고요. 최우선 변제권하고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하면 반드시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요. 전입신고가 있다 대항력,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전입신고하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예요. 그러니까 전입이 아니고 전출신고를 해버리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한꺼번에 이것을 세 개 다 유지하려면 전입신고가 그대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전출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나는 이사 가야 되는데. 근데 이사를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등기가 있으면은 전입신고 같은 것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대항력 등기를 딱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여기서 대항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등기가 있으면. 알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하는데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요. 당연 배당을 해요. 당연히 배당. 원래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는 뭐냐면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이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배당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되면은 그건 동시행이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보증금을 선이행을 해야 돼요. 보증금을 먼저 줘야 돼요. 왜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된 이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보증금을 먼저 변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뭐라 나오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에다 신청하느냐? 임대인의 주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누구냐면 어디 하면 소재지,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인데 2층에만 임대차를 했대. 2층만요. 그러면 이 2층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보증금을 못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는 이사는 갔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7월 1일에 됐는데 8월 1일 날 소액 임차인이 있죠. 소액 임차인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소액 임차인.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받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러면 이 사람도 소액 임차인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이요. 병도 소액 임차인이고 이 을도 지금 전입신고를 냈지만 소액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방 하나에서 2층 하나에서 두 사람이나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못 받아요. 알겠죠? 그런데 뭐는 받을 수 있냐?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순서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은 안 돼요. 우선 변제는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그러면 여기 1층하고 그러면 3층에 들어온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2층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1층과 3층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층하고 3층에 들어온 사람은 임차권 등기 명령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는 건물의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층에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됐다. 그러면 1층과 3층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 사람들은 다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란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것은 상가하고 100% 동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금융기관은요, 우리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배당 요구는 못해요. 배당 요구를 못한단 말은 임차인을 대위하거나 또는요, 대리해서 해지 통고를 못한단 말이죠. 해지 통고를 못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 금융기관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리해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금융기관이. 그래서 금융기관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아직 이것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시험에. 알겠죠? 법조문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임차권 등기 명령이고 특히 임차권 등기 명령 돼 있으면 동시행 한별권에서 동시행이 아니다는 것이고 원래 우리는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는 주택과 상가는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채권의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라는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려줬단 말이죠. 1억을 빌려주고 나서 이 1억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하고 싶냐면 1억 빌려줬잖아요. 돈 안 주니까 의리요. 내가 갑이 의리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어. 판결문을 받았는데 이 의리집이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못 받냐? 채권인데 그게 아니고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어. 경매대금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의 경우는 뭐를 해야 된다? 일단 우리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주택과 상가의 경우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배당을 해준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3조의 3 보면 임차권 등기가 끝난 후 그 말이 중요해. 끝난 후 왜냐? 존속 중에는 절대로 안 돼. 존속 중에는 끝난 후 알겠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요. 그 다음에 4번요. 사항 보면 기가 가면은 끝에 항고할 수가 있어요. 제9항은요.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는 안 된다겠죠? 그래서 해지 통고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 여러분 금융기관 등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요 페이지 18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페이지 181 보면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 그거 보면 미음이라고 되어 있죠. 미음 동시행 한별권 바르고 위에 법조문 있죠.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할 수 없다.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만 할 수 있다. 등기는 신청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2번 봐보세요. 다시요. 18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다만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죠. 그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후에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한다 말은 전입이 아니고 전출 신고한다 이 말이죠.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끝난 이후에 임차인이죠. 그건 어때요?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는 8조에 따른 우선 변제예요. 8조가 뭐냐? 최우선 변제예요.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다 써요. 우선 변제권은 가능해요. 뭐는 가능하다? 우선 변제권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사항은요.
임차권 등기 비용이죠. 이런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임대인의 잘못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임대인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것은 등기 비용을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임차권 등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을 선이행이라고 하죠. 이것을 뭐란다?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이것을 우리 뭐란다? 당연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거의 문제가 단독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과 상가가 동일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가 이상 다시 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임대차 기간을 봐봐요. 기간. 임대차 기간은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그다음에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죠. 그럼 이것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봐요. 2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오면 2년으로 봐요. 만약에 1년으로 계약을 했다. 그럼 어떻게 1년으로 계약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임대인하고요. 여기 임차인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해야 되는가? 2년을 주장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임차인은요. 1년을 주장해야 되는가? 2년을 주장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만약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할 경우는요. 이때는 어떻게 정한다? 임대인은요. 몇 년을 살다 나가게 해야 돼요? 임대인은 몇 년 살다? 지금 1년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은요. 임차인한테 뭐라냐? 1년 살고 나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2년 살고 나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선택권이 없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은요. 1년이든 2년이든 임차인은 선택권이 있어요. 알겠죠? 선택권인데 임대인은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으로 정하면 임대인은 1년 살다 나가라, 2년 살다 나가라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것은 임차인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냐면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법정갱신이요. 법정갱신. 여러분 아마 그 강의 노트에 보면 이런 그 핵심 강의 요약 노트라고 있나요? 그 핵심 요약 노트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임대차 정도, 임대차 한 60페이지 정도인가요? 임대차에 보면 맨 끝에 임대차 한번 봐보세요. 핵심 요약 강의 핵심 노트, 핵심 요약 노트 있죠? 그 큰 거 말고 거기 보면 임대차 안 돼 있어요? 한 60페이지 정도 보면 60한 몇 페이지 정도 아닌가요? 임대차가 60한 3페이지나 4페이지나 없어요? 임대차 보면 바로 임대차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아마 박스로 해가지고 법정갱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박스가 많이 없어요? 몇 개요? 아니 민사특별법 바로 앞에 법정갱신하고 없어요? 몇 페이지? 60 페이지 63 그러면요 핵심 요약 노트 있죠? 요약 강의 노트 페이지 63에 보면 거기 보면 오른쪽 박스 보면 4개가 돼 있죠? 안 돼 있어? 돼 있죠? 뭐가 있다? 민법 임대차,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상가금 임대차 이렇게 해서 4개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우리 이제 법정갱신한 것이 4가지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 전세권은요, 첫 번째 다 못해요, 지금요. 그러면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만 돼요. 건물 전세권. 전세권은요, 설정자가요,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나가라든지 전세금 올려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돼. 그럼 어떻게 한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를 해. 6개월이 있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민법의 임대차는요. 그냥 임대차가 아니고 민법 임대차예요. 이 민법 임대차는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런데요.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이 돼. 이런 경우요.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통고를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동산의 경우는 며칠이다? 5일이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주택임대차예요. 자, 주택임대차. 이 주택임대차는 상가랑 담시 안 하고, 주택임대차는 일단요, 임대인하고요, 여기 임차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1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임차인은 몇 개월 사이에? 1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1개월 이렇게요. 지금 이제 법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지금 3개월로 개정하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1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아무 말이 없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이 돼. 그런데 기간은
기간은 마음 없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냐? 지금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봐.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보면 이 건물 전세권하고 민법 임대차에서 뭐라 하느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를 몇 년으로 본다? 2년. 상가를 몇 년으로 본다? 1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헷갈리지 마. 근데 법정 갱신이 네 가지다 보니까 알겠죠? 전물 전세권하고 민법 임대차에서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택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죠? 상가를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죠. 2년, 1년. 그러면 2년 동안 살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2년이면 어떻게 되냐? 2년이면 임차인만, 임차인.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보를 해. 몇 개월 있다가 끝난다? 3개월에 있다가 3개월. 임차인만.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 건물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6개월이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여기다 몇 개월 쓰냐? 3개월로 얘기한다. 3개월로. 알겠죠? 뭐 때문에요? 이 주택임대차가 몇 개월이다? 3개월이잖아요. 여기다 자꾸 건물 전세권에다가 법정갱신할 때 6개월인데 3개월로 자꾸 쓴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시면 임대차 기한 등을 보세요. 185페이지요. 임대차 기간에서 4조 1항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 단지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정해. 임차인은. 임대인은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임차인만. 그 다음에 2항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 근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았어. 그럼 보증금 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봐. 묵시적 갱신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6조는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기간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이 끝난 때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1개월, 임대는 몇 개월 전까지 6개월에서 1개월, 임차는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이렇게.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으로 본다야. 여기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것은 민법의 임대차고 어디만 있다?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망 봐봐.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죠? 그럼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않아. 그러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냐? 법정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2달을 연체한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법정갱신한 것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것은 이 지금 사망은 주택에만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이 말이 또 없어요. 알겠죠? 이것은 법정갱신 어디만 있다? 상가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택에만 있고 상가는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 묵시적갱신 경우는 계약이 해지죠? 묵시적갱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만요? 임차인 그 다음 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해요. 임차인만. 알겠죠?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를 해. 됐죠? 그 다음에요. 임대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임차인은 임대인은 절대로 안 돼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다? 3개월이에요. 3개월. 그 다음에 차임에 관한 규정이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상가는 그럼 어떻게 상가는 봐봐. 상가도 똑같아요. 상가도 똑같은데 상가는 기간이 정했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1년으로 본다. 만약에 6개월로 정했다. 임대인은 선택권이 없다. 임차인은요 6개월을 주장하든 1년을 주장하든 이렇게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요 상가는 2년이 아니고 몇 년을 본다? 1년 이렇게. 알겠죠? 차임에 관한 규정이죠.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액이 임차주택의 조세, 공과금, 기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적당하지 않을 때 장래에 대해서 증액과 감액을 청구해. 그러니까 청구 앞에 증감이 있죠?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다만 증액할 때는 어떻게 되냐? 증액할 때는 바로 밑에 시행령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 20분의 1. 알겠죠? 증액할 때 감액은 제한이 없어. 감액할 때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증액할 때 20분의 1을 초과를 못한다고. 알겠죠? 이런 감액하면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니까 마음대로. 알겠죠? 그런데 뭐가 있다? 증액이 있으면 몇 년? 1년 이내는 다시 증액을 못해.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우리가 봐. 20분의 1을 증액하지 못한다. 이 말은 20분의 1은 100분의 5라는 말이잖아요. 100분의 5는 결국 5%란 말이잖아요. 5%를 초과하지 못하고 1년 이내는 안 돼. 1년이 지나야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차임 증액 청구죠. 증액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증액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이죠. 형성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란 말은 뭐다? 임대의 증액은 누가 한다? 임대인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 임차인의 동의 없이 증액을 할 때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 그럼 반대로 임차인이 뭐라거나 임차인의 동의가 있거나 합의로죠. 그러니까 합의로 하거나 이 말이죠. 합의로 하거나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할 때는 이러한 제한이 있어 없어? 이러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증액 청구라는 것은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고 그 다음에 일방적이라는 말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얼마 증액해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1년 이내는 다시 증액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요 임차인이 동의를 해요. 증액하는데 중간에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임대인이 우리 너무 싸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10만 원 정도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이 안 됐어도 증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재계약할 때 재계약할 때는 100번 20번도 할 수 있다. 2년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하죠. 그럴 때는 원래는 보증금이 1억에 100만 원이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에 대한 5%니까 50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5%면 5만 원만 증액할 수 있단 말이죠. 1년 지나면 만약에 2년을 계약을 했어. 2년을 뭐냐면 1억에 100으로. 근데 2년 계약했어도 2년이 끝나기 전에 1년이 지났어. 1년 지났으면 바로 1억에 대한 500을 더 올려달라. 100에 대해서 5만 원 올려달라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합의로 증액할 때는 자기 멋대로 증액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합의로 증액할 때는. 그 다음에 재계약, 2년이 끝났어. 재계약을 해. 100번, 1000번 올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기 멋대로.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주택임자 보호법 7조의 규정은 이렇게 됐죠.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때 한해서 적용이 되고 종료 후 재계약하거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되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증액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요. 월차임 전환 시 상정률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억 있죠.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 이 말이죠. 월세 전환을.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가 되죠? 보증금이 얼마 돼? 4천에 월세 얼마로 전환 이렇게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증금만 주고 있다가 집주인이 월세를 받고 싶다 이 말이죠. 중간에요. 그럼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얼마? 우리 보통 보면 그냥 100만 원당 만 원으로 하는 데도 있어. 월세 이러면 있잖아. 원룸 같은 데 보면 원룸 얼마예요? 그러면 보증금 500에서 30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500에 30 딱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보증금 한 200 정도 하면 안 돼요? 그럼 3만 원 더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럼 100에 만 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 적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에 만 원 그러면요. 그럼 1,000원이면 얼마라는 거예요? 10만 원. 알겠죠? 이거란 말이죠. 그리고 1억이면요. 100만 원이라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센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법에는 딱 정해져 있어. 만약에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택과 상가가 약간 달라요. 이것은.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7조 1을 보면 월차임 전환이 상전율이죠.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둘 중에 낮은 비율을 곱한 임차인의 임보죠.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호를 봐봐. 제1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연일할이에요. 연일하니까 얼마? 연일할 이런 봐봐. 6천이란 연일한 얼마예요? 연이니까 얼마야? 600이죠? 600이니까 연이니까 얼마예요? 12개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50만 원. 월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이게 하나예요. 알겠지? 이게 하나.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공지한 기준금리에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해.
이유를 더한 비율이에요. 이유를 더해. 알겠죠? 그럼 이유를 더하면 얼마? 이유를 더한 비율이죠. 이때 비율은 3.5%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예요? 보통 2.5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2.5. 그러면 3.5를 더해. 6%밖에 안 돼. 6%밖에 안 돼. 66, 36, 36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비율이니까 몇 퍼센트죠? 6%니까 66, 30, 360 월.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둘 중에 어디가 더 낮아요? 30만 원 훨씬 더 낮죠?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3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더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있죠? 그 기준금리 줄거 봐. 그게 여러분이 딱 인터넷 쳐보면 아마 지금 기준금리가 아마 2.5인가 그럴 거예요. 맨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기준금리가 그때는 기준금리가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요. 5%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 해가지고 1.5까지 갔다 다시 2.5로 됐죠. 그래서요. 지금 이거 보면은 기준금리가 2.5에다가요. 그 이율이 얼마냐? 이거 봐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얼마야? 3.5죠. 3.5를 더한 비율이죠. 더해. 알겠죠? 그럼 얼마밖에 안 돼요? 6밖에 안 되잖아요. 우선 6%.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것이죠. 자요.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라고 되어 있나요? 자,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 봐봐요. 임차인이 7조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이게 딱 법이 더 들어왔어. 만약에 있잖아요. 이 월세 전환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과해서 받죠? 또는 1년 이내에 증액 못하는데 1년 이내에 증액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받는 돈은 다 나중에 다 토해내야 돼요. 한번 봐봐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 안 하면요, 법원에 소송을 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결국 20분의 1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것도 월차임 천원씩 산정률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초과해서 지급하면 나중에 다 받을 수 있다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의 승계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주택 임차권의 승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으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여기요 병이요 사실혼 배우자예요.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증금이요 1억이에요. 월세 100만 원 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사망한 거예요.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 상속인이 있다. 상속인이 있는데 가정공동생활. 가정공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달라져. 만약에 가정공동생활을 한다? 그러면요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해요.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기 병, 사실혼 배우자 병하고 이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상속을 해요. 만약에 아무도 없다 상속인이 그럼 이건 사실혼 배우자예요. 사실혼이라는 것은 뭐죠? 혼인할 의사는 있는데 혼인 신고가 안 되고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뭐한다? 병이 단독으로 상속을 해요. 그런데 이때 상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임대차에 관한 것만 상속을 해. 임대차.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월세. 만약에 보증금 1억인데 이 사람이 월세를 10달간 안 냈어. 그럼 1,000만 원이 남죠? 그럼 1,000만 원 빼고 나머지 9천만 원만 상속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은행권에 은행이 있거나 다른 뭐 토지라든가 이 사람이 다른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런 것은 대선 절대 안 돼. 우리나라는 상속은 법정 상속은 우리나라는 혼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할 수 있어요. 사실상 배우자는 재산에 대해서 먼저 상속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에 대해서만 상속하냐? 임대차에 관한 것만 상속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 상속이 없으면 단독인데 상속인이 있다? 가정공동생활하고 있다. 상속인이 같이 산다. 그러면 그 상속인이 다 가져가요. 사실혼 배우자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만약에 상속인이 있긴 있는데 따로 살아. 그랬을 때는 이촌이 사촌 아니야. 이촌하고 사실혼 배우자 같이. 그러면 촌수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냐? 나. 항상 촌수는 나를 기준으로 나. 알겠죠? 나를 기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나를 기준해서 나를 이렇게 여기를 뭐냐면 반계혈족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냐? 직계 비속이라고 그래요. 비속. 밑에를 위를 뭐란다? 직계 존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존속. 이렇게. 그 다음에 나하고 여기 부가 있죠. 부. 조부 있죠. 조. 알겠죠?
이 부는 여기 위로 갈수록 일식 더하는 거예요. 일식 대. 그러니까 나하고 아버지하고는요 1촌이에요. 할아버지하고는요 2촌이에요. 증조하고는요 3촌이에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할아버지가 돈 안 주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할아버지 왜 용돈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프죠? 아, 2촌 왜 돈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알겠죠? 2촌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죠, 자. 자가 뭐예요? 자 밑으로는 무조건 일식 더해요. 손, 증손, 현손. 이렇게 다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여기 일식 더해요. 그러면 나하고 자, 손자하고는 2촌이에요. 알겠죠? 2촌. 자식하고는요? 1촌이에요.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알겠죠? 촌수가 없으니까요. 헤어지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촌수가 없으니까. 이게요. 근데 자식하고는요. 끊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촌이라는 것은 가까운 것도 있지만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옆으로 가면 이시가 이. 형제자매, 형제자매요. 여기 이시가 형제자매요. 이시가. 그럼 나하고 동생하고는 2촌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보면 형제 또 내 동생의 또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으면 내 형제하고 자식하고는 몇 촌이 돼요? 1촌이죠, 1촌이죠? 그러니까 뭐란다? 나하고 조카하고는 몇 촌이냐? 3촌이 돼, 3촌. 알죠? 무슨 알겠죠? 그럼 나하고 엄마하고는요? 1촌이죠. 엄마 형제 있죠? 엄마 형제 있잖아요? 엄마 형제하고는 옆으로 가니까 몇 촌이에요? 옆으로 가면 무조건 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모가 나하고 몇 촌이에요? 3촌이죠. 그러면 엄마의 뭐 오빠라든가 남동생 몇 촌이죠? 3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모한테는 이모라고 하고, 남자한테는 3촌이라고 하죠? 다 똑같은 3촌이에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촌수로 그냥 3촌이란 말이죠. 3촌으로.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얘기하죠. 그럼 여기요, 아버지 쪽에, 뭐죠? 형제자매 있죠? 뭐 큰아빠, 작은아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몇 촌이에요? 2촌이죠? 2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요, 큰아빠, 작은아빠는 3촌이에요. 알겠죠? 큰아빠의 뭐가 있죠? 자식이 있죠? 큰아빠 자식은 몇 촌이죠? 1이죠? 1이잖아. 밑으로 가면 1이죠? 그러니까 몇 촌이 나온다? 4촌이죠. 그러니까 이러면요, 큰집, 작은집 애들하고 나하고 몇 촌이 나오죠? 4촌이다, 4촌. 알겠죠?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뭐 따지려면 그냥 그리면 돼. 그거 고민하지 말고, 옆으로 가면 2식 더하고, 위아래로 가면 얼씬 간다? 1식 돼 있어. 그냥 따지면 돼, 앞뒤로.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는요, 2촌이다, 2촌. 나를 중심으로 2촌 그래봐. 알겠죠? 얼마나 범위가 좁은 것 같죠? 2촌이면 범위가 엄청나게 넓단 말이죠. 알겠죠? 그냥 2촌이로만 돼 있지, 뭐 어떻게 뭐 직계 좀비송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2촌이로만 돼 있어요. 도대체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위로도 2촌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알겠죠? 밑으로는 뭐요? 밑으로는 자식하고 손자까지. 옆으로는요, 형제 자매까지. 2촌이라는 촌수가 엄청나게 큰 촌수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정 상속을 할 때는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상속 순위가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가 1순위. 직계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이 1순위. 2순위. 그 다음에 2순위. 그럼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법정 상속을 할 때는 4촌인데 여기는 몇 촌이 되어 있죠? 2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4촌으로 나온 적은 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다. 상속인 없이. 그럼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 이거 봐봐. 그냥이 아니야. 뭐라고 써?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쓴 게. 임차인, 임대차라는 거. 여기 봐봐. 상속인이 없죠?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이 말이죠. 이 양은요,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하고 있으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상속인이 단독이에요. 하고 있지 않으면 몇 초 이내? 2촌 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를 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알겠죠? 그 다음에 사망 봐봐. 몇 개월 후 죽고 난 다음에 1개월 후 임대인한테 승계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아요. 몇 개월 이내? 1개월. 왜요?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왜 그래요? 임대차에 관한 것이니까 임대인한테 포기해. 만약에 여러분요, 재산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상속, 법정 상속에서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 법원에 가서 포기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요, 임차인에 관한 거죠. 임대차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포기해? 임대인에게 포기하는 거야. 임대인한테. 알겠죠? 법원 그러면 난리가 나. 여기 보면 사항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죠. 임대차 관계.
그것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속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요. 이 법무부 장관은 상가에서도 마찬가지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요. 어디냐면 법무부하고요. 서울시 있죠. 서울시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이지만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다 이 말이죠. 만약에 월세를요. 우리가 월세를 1년 이내에 1년이 지나면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년마다 증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퍼센트는 3%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런 경우는 유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불리하면 무효 이렇게. 소액상권 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보세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나요?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들어오고 아직까지 시험이 안 나왔어. 시험이 나올 때가 되고 나오면 뭐 법조문에서만 나오겠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요. 두 번째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예요. 둔다요. 둔다 동그라미 조정위원회로 둔다. 근데 하나는 둘 수 있다고 또 돼 있을 거예요. 둘 수 있다는 뭐냐면 특광시죠. 특광시에는 둘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 시청에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를 보면 어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예를 보면 여기도 법률구조공단 있죠? 있어. 법률구조공단 아니면 여기 구조공단이요. 원주 정도는 법률구조공단이 있죠. 당연히 저기 춘천 같은 데 당연히 있겠지만 그 법률구조공단의 공단 지부에 보면 이런 봐봐. 나중에 이제 법률구조공단에 있으면 옆에 한번 가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알겠죠? 옆에가. 거기서 이제 왜 그러냐 봐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월세도 안 내고 집도 안 빼죠. 그럼 이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인도명령. 그럼 뭐 언제 끝나 그거. 알겠죠?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냐면 수리하는 문제가 생겨요. 수리하는 문제. 비가 새는데 예를 들어 보일러가 터졌단 말이죠. 보일러가 터졌는데 이게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냐 아니면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냐. 옆집은 아무도 안 터졌는데 우리 것만 터져서 보일러를 돌렸는데 근데 자꾸 임대인은요 이건 관리 소홀이라고 하고 임차인은 무슨 말이냐 나 보일러 돌렸는데 터졌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 자체가 잘못 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또 법적으로 다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뭐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보면 우리 보면 누가 있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보면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근을 하거든요. 변호사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둔다야. 근데 특광시에는 뭐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아니, 지부에는 뭐 한다? 둔다. 그럼 무슨 짓을 하냐? 주택전조위원회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바로 밑에 심의조정상. 아마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알겠죠? 뭐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거, 임대차 기간이 끝났냐 안 끝났냐, 그 다음에 보증금이나 임차주택의 반환. 잘 우리 봐봐. 어떤 사람은 건물을 잘 안 빼죠. 월세도 안 주고. 어떤 사람은 보증금을 안 빼주죠. 왜? 집주인들 뭐라 하죠? 다른데 방 빠지면 빼준다 하죠. 언제 방이 빠지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 이 말이죠. 유지수선 방금 얘기했죠. 보일러가 터졌다 이 말.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거. 알겠죠? 이런 것들. 기타가 뭐냐? 바로 밑에 밑에 시행령 봐봐. 임대차 계약의 이행이나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 애매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불행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불행에 따른 손해배상 같은 거 있죠. 왜냐면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방을 안 빼줘가지고 집을 팔지를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중개사 보수나 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 이러면 이게 좀 많죠. 왜요? 중간에 나간단 말이죠. 중간에. 내가 이 중간에 나가면은 그러면 이 수수료를 누가 내야 되는가? 참 애매하죠. 중간에 나가면은 수수료를 임차인한테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이러면요. 우리가 임대차가 끝나면 중간에 나간다는 것은 합의로 저쪽에서 해지를 해줬단 말이잖아요. 그럼 아무 말 없이 해지를 해줬으면 그럼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되는가? 그럼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 그것은 중간에 나간 사람이 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그러는지 나는 그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중간에 나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임대인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중개업소에다 방 빼고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방 빼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합의 해지라고 한단 말이죠. 합의로 해지가 있으면 임대차가 종료가 된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뭐라고요? 중개 수수료 누가 낸다. 이런 것들이 계약이 돼야 되죠. 중간에 합의로. 합의가 안 됐으면 어떡하죠? 아무 말 없이 끝났으면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누가 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뭐죠? 임대인 쪽은 임대인 내고 임차인 쪽은 임차인이 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새로운 임대인 것은 무조건 중간에 파기하고 나간 사람이 내는 것으로 이렇게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것이 논리적으로 보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관행상 보면 잘못됐다 볼 수 없지만 법적으로 보면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임대인이 나가도 좋아요 이 얘기 쓴 것은 당신 나가도 좋아 그럼 내가 나가도 좋다 이 말은 내가 그러면 사람 구해볼게 이런 뜻이잖아요. 또는요 당신이 그러면 내놓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집어넣어놓고 가면 돼요. 이렇게 나한테 집어넣어놓고 가라겠다 한다면 수수료는 내가 내야 되겠죠.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사람 한 사람 데려와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당신이 그러면 광고 내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냥 우리가 보면 전대차 같은 거 했을 땐 당연히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면 누가하고 계약하죠? 집 주인하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집 주인하고 계약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중간에 나갈 때는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면은 수수료는 누가 낸다고 하는 것을 특약상으로 정확히 쓴 게 낫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중도에 나가면 당연히 수수료를 누가 한다. 나중에 왜 내가 내냐. 여러분 또 말이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다 못 낸다. 왜? 자기는 1년 6개월 살았는데 그럼 6개월치만 내겠다. 중개업 수수료 만약에 수수료가 20만 원이다. 그럼 어때요? 4분의 1만 내겠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 자기 지금 얼마 살았으니까 4분의 3을 살았으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왜냐면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요.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어요. 2천만 원을요. 그런데 1년 만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 상가에서요. 판례가 뭐냐? 임대인에게 준 권리금을 2년을 다 못 채우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나왔죠. 다 반환받는 것이 아니고 기간 일수에 비례해서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죠? 1,0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그런 판례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똑같이 4분의 3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4분의 1은 누가 부담해요? 아니 4분의 3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4분의 1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맞겠죠. 전부 다를 임차인한테 부담하라.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정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중간에 나가게 됐을 때는 합의를 하는 게 낫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보통 이제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이 있으니까 임차인이 보통 낸다고 하죠. 보통. 알겠죠? 아무튼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것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조종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금 두 명이 지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 아니고 살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이나 관계가 없는 것들이 뭐예요?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라든가 또는요 대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이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있죠. 이런 것들은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이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는요. 조정위원회 구성은 중개사로서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돼요? 6년 이상이죠. 6년 이상. 알겠죠? 6년 이상.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잠깐 보시면 어디를 보시면 페이지 184페이지 한번 봐봐요. 페이지 184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도 위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84페이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주택임대차위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두 번째 그 주택임대차위원은 최우선 변제권 X로 정할 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때는 몇 년이죠? 경력이 5년만 있으면 되죠. 5년. 그런데요 그냥 주택임대차위원회고 여기서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죠. 알겠죠? 이 조정위원회는 중개업자가 적어도 경력이 몇 년 있어야 돼? 6년이 있어야 된다. 그냥 위원회는 몇 년이다? 5년이다. 이 정도 차이만 있다. 이런 말이죠.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여러분 어디로 보시면 조정 절차를 봐봐. 조정 절차는 뭐냐면 조정 절차예요. 어느 쪽이에요? 1번 봐봐. 1학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지하는 주택 소재지 알겠죠? 거기 줄고 해당 주택이 소지하는 공단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재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요? 임대인의 주소지라든가 임차인의 주소지 그러면 안 되죠.
알겠죠? 해당 주택 소재지예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조정 절차 이렇게 돼 있죠? 조정 절차가 이렇게 됐고 처리기간 봐봐. 처리기간 밑에 처리기간 며칠 이내 처리해야 돼요? 60일. 그냥 짧죠. 재판보다 훨씬 짧죠. 60일 이내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30일의 기간을 연장을 하는데 뭐 연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60일.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조정의 성립이죠? 조정의 성립은 2항 봐봐. 참 웃기죠? 우리가 주택임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항을 보면 조정을 했어요. 조정위원회에서. 그래서 통지받은 당사자가 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일주일 이내 그것을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요. 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당사자가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비용을 이 조정위원회 이것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거든요. 그럼 국가가 돈까지 부담해가지고 조정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조정해달라고 신청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알려줬더니 아무 말이 없더라 이 말이죠. 아무 말이 없으면 조정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조정하다가 조정을 신청했으니까. 그런데요 여기 법조문은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요. 아니 조정 거부하려면 일주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지. 자기가 해달라고 해놓고 아우 나 이 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통지를 해야지. 아무 말이 없으면 조정을 거부한 걸로 본단 말이죠. 이건 정말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기분 나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며칠 이내? 일주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돼. 아무 말 없으면 거부한 걸로 봐. 이거는 자기가 해달라고 신청을 했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이 통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조정을 수락한 걸로 봐야지. 이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알겠죠? 이것은. 그런데 2항 봐봐, 2항. 2번 봐봐. 집행력 부여라고 되어 있나요? 집행력 부여면 이게 좀 무서운 거죠.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이런 봐봐. 이런요, 월세 같은 거 6개월 내고 집 안 나간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상대로 해서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으로 몇 개월 걸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 60일이 되니까 빨리 끝나죠. 그럼 거기다 이제 뭐냐, 조정서에다 쓰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60일, 만약에 언제까지 나가겠느냐? 내가 한 달, 4월 말까지는 반드시 방을 빼겠다. 그러면 방을 안 빼면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도록 해도 되느냐?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집행력 있는 것을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좋다. 나 반드시 빼겠다. 했는데 안 빼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집행관에 다 가지고 강제로 빼버릴 수 있어요. 이런 힘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집행력 보양 봐봐. 보면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보는 집행 권한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알겠죠?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인도 명령사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강제로 방을 빼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게 아주 크죠. 봐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한다니까 국가가. 근데 국가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런 것이 아주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시험에 안 나왔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면은요 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 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을 이렇게 자세히 쭉 보면 딱히 전부 다죠. 심의가 뭐 상당히 높죠. 그런데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심의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것은 법에 당연히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정사항이 아니죠. 법에 당연히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항력 발생 시기라든가 우선 변제권에서 확정 을자 있죠.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 그것도 법에 당연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 뭐 범위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죠. 알겠죠? 무슨 이해되시죠? 그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어 지금 보면. 그런 거 빼고는 나머지 다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상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요. 뭘 보냐면 집합공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가 보고 집합공법.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